한국미, 한국의 마음. 신라의 공해송. 일본 나라의 정사, 일본 서기 중에기 속에 신라를 가리켜서 고간의 시로간의 우루와시키 이루사와니 소노 군인이 아리라는 대목이 있다. 즉 이라는 뜻으로서 그 시대 일본 사람들이 신라의 찬란한 금, 은, 보석, 공예품들을 얼마나 우러러 보았는가를 전해주는 분명한 기록이기도 하다. 말하자면 아득한 옛날부터 이웃나라 일본에까지 눈부신 금은 보화의 나라로 불러일으켰던 신라야말로 그 당시 동아시아에서 가장 금산이 풍부했던 나라였으며, 따라서 그 시대 신라 사람들은 현대 사람 뺨치게 귀금속 공예품이 세련되었었다. 우리 쪽 문헌 속에 이러한 귀금속 공예품에 대한 자랑이 눈에 띄지 않는 것은 그 당시 신라 사람들에게는 유별나게 신기한 일이 아닌, 말하자면 예산일로 여길 만큼 흔했으므로 오히려 당연한 일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금, 은이 많이 나고, 따라서 그 흔한 금, 은으로 휘황찬란한 장신구나 공예품들을 많이 만들었다는 사실만으로 신라의 자랑이 된다고는 말할 수 없다. 지금 동화, 고고 학상의 찬연이 빛나는 이체로서 신라의 적석 고분 출토의 귀금속 공예가 찬탄을 받고 있는 까닭은 실로 그 하나하나의 작품 속에 스며져 있는 고유한 양식의 분명함이며, 그 기법과 표현의 속에 넘치는 차원 높은 세련에서 오는 아름다움이 있다. 그 뛰어난 예의 하나로 황금 보관을 들게 된다. 깊고 넓은 삼림의 영검스러움과 고마움을 상징한 나무 모양의 장식과 그 숲을 삶의 터전으로 삼은 숲속의 신사, 사슴을 상징한 사슴뿔 모양의 장식을 기본 의장으로 삼고 있다. 그 신라의 황금 보관은 멀리 거슬러 올라가 보면 우리 동북아시아족의 본고장과 그 본바탕 문화인 동북아시아족, 고유한 민속 신앙의 깊은 뿌리를 내리고 있다. 즉 신라의 황금 보관이 지니고 있는 사상적인 배경이나 조형적인 세련은 한국 민족의 본고장이라고도 생각되는 만주, 시베리아 그리고 중앙아시아에 이르는 넓은 벌판에 그 연원을 두고 있음이 분명하다. 말하자면 신라 사람들은 아득한 옛날에 아득한 고장에서 비롯된 시원적인 보관 양식을 재빨리 닦고 다듬고 또 대담하게 도식화시켜서 신라 고유의 황금 보관 양식으로 정제시켰던 것이다. 나무는 대담하게 대생수 지형으로, 사슴은 훤칠한 호생 녹각형으로 단순화시켜서 세련된 조형으로 정착시켰으며, 여기에 곁들인 내관에는 고구려 일의 민족 양식의 하나로 주의를 끌어온 조익형 또는 색잇 모양을 도식화한 관식을 창안해서 쾌적한 조형미를 이루었던 것이다. 이러한 신라의 황금 보관이 본고장의 연원과 아득한 민족 본바탕 문화의 뿌리를 둔 한국 고유한 것이라 함은 중국 고대의 문물 중 여기에 닮은 양식의 보관이 일절 나온 일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너무나 분명하다. 또 일본의 일부 고분에서 신라의 황금 보관을 본뜬 금동관 유물이 출토된 일이 있으나, 이것은 아류의 아류로서 말하자면 문화권에 끼친 하나의 신라 양식 전파의 좌치였다. 이렇듯 보관은 말할 것도 없고 택환식, 세환식 등 갖가지 찬란한 금 귀걸이의 양식이 보여주는 독자적인 외형 의장으로 보든지 그 풍부한 수와 세련된 기법으로 보든지 모두가 신라의 독보적인 공예미이다. 물론 금싸라기와 금실로 아기자기하게 한 필리그리라고 불리는 금공기법은 멀리 연원을 찾자면 고대 그리스와 이집트에 그 예가 있고, 또 1세기경의 중국 한대의 유물로서 평양 근처의 낙랑 고분에서 출토된 호사스러운 칠룡 황금 허리띠 장식의 예가 있으나, 주저없이 흔하게 이 기법을 마음껏 구사해서 만든 신라 귀고리의 필리그리 솜씨는 벌써 신라 금공미의 한 특색으로서 분명하게 국풍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가지각색으로 작고 큰 신라 황금 귀고리를 바라보고 있으면 아마도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귀고리의 나라가 한국이구나 싶어지기도 하고, 또 세상 사람들이 제 아무리 잔재주를 피우고 궁리를 해도 신라 금 귀고리의 함축된 조형과 그 기능을 넘어설 수 없으리라는 생각도 해본다.
자수정, 연수정, 그리고 비취 옷과 색색의 유리구슬을 귀고리에 박아서 아롱져진 순정미는 오늘에 되달렸어도 조금도 뒤설 것이 없을 만한 장식 효과를 지니고 있다. 위대한 중국 미술의 전통이 쌓아올린 그 어느 시대보다도 세계성을 두루 갖추고 뛰어났다고 하는 중국 미술사의 황금시대의 성당 공예를 들추어 보아도 과연 신라 고분에서 쏟아져 나온 황금 귀고리의 걸작에 비교할 만한 중국의 귀고리는 분명히 없었다. 말하자면 신라는 중국이 못 가진 것을 가졌다 해서 자랑이기보다는 그러저러한 분야에서는 중국의 것을 딛고 넘어설 만큼 차원 높은 조형미를 지니고 있다는 데에 자랑이 있다. 일본말로 마가다마라고 불리는 신라 고곡에 대해서 어디가 본고장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는 어떤 일본 사람 학자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나는 마음속으로 가엾게 생각한 일이 있었다. 몰라서 묻는 것인지 알고도 물어보는 것인지는 모르지만 우리 신라의 고분에서 나온 가지각색 크고 작은 비치 고곡이나 유리 고곡을 모아놓고 바라보면 일본에 남겨진 고국이 얼마나 질과 양으로 초라한 것임을 대번에 알 수 있다. 또 어떤 일본인 학자가 서울에 다녀와서 경도에서 저희들끼리 이런 말을 하는 것을 옆에서 들은 일이 있었다. 서울 박물관에 가서 나는 일본의 고대 문물이 얼마나 초라한 것이고 또 시골뜨기라는 것을 실감했다. 신라 장신구들이 보여주는 찬란한 황금빛의 황홀함이나 빛이 고곡들이 지니고 있는 신비롭고도 지체 높은 아름다움들은 우선 양적으로 압도되었고 질적으로 과연 큰 집이라는 느낌을 깊게 했다. 여러분들도 서울에 한번 다녀오면 종래의 생각을 고치게 될 것이다. 그의 숨김없는 말을 들으면서 나는 신라의 황금 보관이나 귀걸이 빛이 고곡의 세련에서 우리 신라 공예의 관록을 느낄 수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신라의 미술 공예가 유독 이 분야에서만 조형 관록을 발휘했던 것이 아니라 여러 분야에서 어깨를 나란히 해서 비로소 이러한 전통이 이루어진 것이며 신라 공예의 이러한 아름다움은 아직도 알게 모르게 서라벌에 사냐에 수없이 묻혀 있어서 장차 한국인이 이룰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의 뒷받침이 되어 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의미로 당신들이 놀랄 일은 앞으로 한층 더 많이 남아 있을 것이라는 말을 분명히 하고 싶었다. 말하자면 이 신라 공예 미술 속에 스며있는 폭넓은 각종 고급 기술과 차원 높은 창조적인 신라인들의 조형 재질은 한국인의 힘이요 또 한국인의 긍지임을 분명하기 때문이다. 살결의 감촉, 도자기. 한국 도자기의 아름다움이 세계적인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다. 중국 송나라 때 태평노인이라는 학자가 쓴 수증금이라는 책을 보면 천하제일이라는 대목 속에 고려청자를 의미하는 한 구절이 있어서 이미 당시의 중국 지식인 사회에서는 천하제일로 치는 명품 중에 고려청자기가 한몫 꼽히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또 고려 인종 원년에 송나라 회종 황제의 사절 단원으로 고려에 왔던 서긍의 저서 고려도경에도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을 꽤 자세히 묘사한 대목이 있는데 이러한 기록들은 송나라 지식인들 사이에 고려청자의 아름다움에 대한 정평이 이미 있었던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그 당시 송나라의 서울은 세계를 양분한 동방문화의 중심지였으며 그 미술, 특히 회화와 도자 공예의 발달은 절정에 달해서 오늘날 세계 미술사에 비추어 보더라도 드물게 보는 고봉을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환경 속에 그 당시 송나라 지식인들의 세련된 눈에 고려청자기가 그렇게도 높이 평가되었다는 것은 점한이니 점꾼이니 또는 뺑뺑이꾼이니 해서 사회에서 항상 천대만 받아오던 고려 무명 도공들의 처지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이야기 같기만 하다. 근세에 들어서서는 1884년에 초대 영국 영사로 서울에 부임해온 칼스 씨가 개성에서 출토된 화려한 상감 청자 몇 점을 그이 줘서 한국의 생활에 소개한 것이 아마 현대의 세계의 고려 청자의 존재를 알린 최초의 기회였다고 할까. 그러나 본격적인 고려 청자의 부음을 일으킨 것은 이등 방문이 소위 통감이 되어 서울에 부임하던 무렵부터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일본인들은 자기네 본국에서는 상상도 못하던 이 청자라는 아름다운 보물을 찾아내기 위해서 왕릉을 비롯한 개성 근처의 수많은 고려 고분을 파헤쳤으며 불과 몇 해 사이에 수만으로 헤아릴 수 있는 명기들이 바다를 건너 일본으로 흘러갔다. 한국 사람들로서는 불행한 사태의 이미 틀림없으나 이것을 계기로 해서 고려 청자는 제 진인 값어치대로 출세할 수 있는 실마리를 잡은 셈이 되니 그런대로 자위의 볼 밖에는 없다. 어쨌든 옛날 송나라의 태평 노인이 천하제일이라고 일컬은 고려 청자를 오늘날 영국의 저명한 미술사가 한이로 하여금 그의 논문 속에 일찍이 인류가 만들어낸 도자기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라는 최고의 찬사를 토록해 했으니 이것을 빚어낸 우리 무명 도공들의 조형 역량과 900년 전의 송나라 지식인들의 형안의 경의를 표할 만하다. 세계에 민족이 많지만 우리 민족처럼 덮개 그릇이나 항아리 그릇 그리고 사기 그릇을 많이 쓰는 민족은 없으며 이제 과연 한국은 도자기의 나라로구나 하는 느낌을 자타가 금할 수 없으니 한국 사람과 도자 공예는 아마 천생연분인 것만 같다. 다른 부분의 미술도 대개는 그러하지만 실용적인 일상 도구로서 아침 저녁으로 정들이는 도자 공예는 그 민족의 성깔과 생활 감정을 가장 농후하게 보여주는 것이어서 옛말에 도를 통하여 정을 본다는 말도 있으니 말을 바꾸어 본다면 한국 도자의 아름다움에는 시대를 바꾸고 처소를 바꾸어 한국 사람들의 마음씨와 얼굴이 역력히 깃들여 있다고나 할까. 지금 세계에서 흔히 떠도는 한국 도자 공예의 아름다움은 고려시대의 청자부터 시작된다. 이 고려조의 도자 공예를 살펴볼 때 그 시대의 정치와 종교, 그 시대의 생활 감정과 민족 정서가 어쩌면 그렇게도 잘 반영되어 있을까. 귀족과 상류 사이의 유장하고도 풍화한 생활, 이것은 고려 사람들이 스스로 이름지어 부른 비색 청자의 맑고 푸른 빛깔과 길고도 연연하고 또 부드러운 몸체 곡선의 아름다움 속에 촉촉히 스며져 있어서 고려 청자를 예찬하는 많은 감상가들의 사화를 장식해주고 있다. 원래 고려 청자의 기법은 10세기경 중국 남방의 월주 요괴의 청자 기법을 받아들여서 전라도의 해안지대에서 성립시킨 것이지만 받아들인 지 불과 1세기 남짓 동안에 그 원류인 원주 여도요의 기술과 그 청자 빛깔을 딛고 넘어서 이른바 고려 청자의 독자적인 비색을 성립시켰고 이어서 중국적인 기형에서 탈피해서 전하한 고려적 곡선의 아름다움을 이루어 놓은 것이다. 비개인 후 먼 하늘의 맑고 푸른빛을 연상케 하는 이른바 비색의 해맑은 푸른빛은 훗날 백자 전성의 조선 자기에도 그리고 우리네가 즐겨 있는 담담한 의상 빛깔에도 일관해서 나타나는 민족의 성깔이며 결국 하면서도 부드럽고 또 길고 긴 곡선의 아름다움은 고려 상류사회의 유연한 생활과 불교적인 감정이 깃들인 것이라고 흔히 설명을 하게 된다. 그 시대 청동제의 연잎 수저가 보여주는 유선의 세련미, 그리고 길고도 미끄러운 선의 움직임도 너무나 청자의 선에 잘 어울리고 있으니 청자의 아름다움은 도시 그 시대의 사회상 그대로 귀족 문화 그리고 불교 문화의 성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일까. 이것을 빚어내고 길러낸 도공들의 생활이나 중서의 생활은 이 상류사의 유연하고도 화사한 생활을 따를 길이 없었으니 이를 도시 전통적 민족 정서의 발로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나 청자의 아름다움은 본질적으로 민중적인 아름다움도 도공들의 자기로 이루어진 아름다움도 아니고 보니 이를 귀족적이거나 불교적인 아름다움으로만 치우쳐서 생각해서는 안 될 것인지도 모른다. 어쨌든 오늘날 고려 청자의 기술이나 아름다움은 이미 과거의 한국이 이루어 놓은 개성적인 아름다움으로 세계 제일급의 공예 작품으로 손꼽히고 있으니 우리 민족의 조형 역량에 기대할 앞날이 많다고 해야겠다. 고려도 500년의 왕업이 끝나갈 무렵에는 국정이 문란하고 경제가 악화되어 그 정치하던 청자 문화가 쇠퇴일로를 걷게 되었다. 퇴화되어간 삼강 청자의 말로는 유물화된 분청사기로 타락했으며 일시적으로 거의 청자 문화의 절멸을 보이는 것 같았으나 조선 문화의 신흥 가운데 힘입어 거의 가망없던 청자 문화의 잔해, 이 분청사기도 새시대의 신선한 호흡과 민중적인 아름다움을 걸치고서 건전하고도 새로운 하나의 조선시대의 미로 재빠르게 성립하였다.
귀족적이고 가냘픈 고려의 아름다움에서 소박하고 건강한 감각을 갖추기 시작했으며 조야한 듯하면서도 민족적인 멋진 풍화가 곁들여져서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도 이 분청사기는 민중적이고 근대적인 미감각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 분청사기의 아름다움이야말로 가식 없고 담담한 그리고 용도에 충실한 공예도의 올바른 궤도를 똑바로 달린 것이며 임진왜란의 그 시설과 인재에 회복할 수 없는 타격을 받게 되어 드디어 전멸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수의 아름다운 작품들이 생산되었던가. 바로 오늘날 보아도 아직도 싱싱한 근대 감각과 실용하는 그릇으로서의 정의에 찬 아름다움을 머금은 이 분청사기야말로 닥쳐오는 한국 현대 도예의 부흥운동의 소중한 터전이며 또 한국 도예미의 최대 지표가 된다고 믿고 싶다. 청아한 고려 청자의 유조나 비색은 여기에서 흐트러졌으나 고담하고 욕심없는 분청사기의 수수한 빛깔과 의장 도안의 생기 있는 멋진 야치는 현대세계 도예미의 조류 속에서 당당히 겨루고 있는 것이다. 분청사기의 이러한 아름다움은 진실로 공예미를 알아보는 외국 사람들의 손으로 해마다 대량 유출되고 있으나 아직도 분청의 아름다움에 눈뜨지 못한 소장과 들은 이를 주저하고 이것을 알아보는 사람에게는 이것을 거두어 들일 돈이 없는 것이다. 조선 500년의 도자 사상에는 이 분청사기에 아울러 백자, 청화 백자가 또 하나의 색다른 아름다움을 쌓고 있었다. 원래 중국 명나라에서 유행하던 청화백자의 풍조에서 자극된 것이지만 한국 민족은 흰빛을 그리도 좋아했다. 흰빛으로 빚어진 어리숙하게 둥근 못 항아리의 군상들, 그리고 선이와 치기가 깃들인 지질이 못생겨 이지러진 그릇들, 때때로 목화송이같이 따스하고 때로는 백옥같이 감맑은 살결의 감촉, 조선시대 백자의 흰빛은 그 아름다움에 참으로 변화가 많다. 우리의 미술 중에서 무엇이 가장 한국적이냐 할 때 나는 서슴지 않고 조선시대 백자기를 들고 싶다. 세계 어느 민족의 사기 그릇치고 이렇게 스스럽지 않은 애정을 가까이 느낄 수 있는 그릇이 어디에 또 있을까? 세상에는 조선 백자 취미를 흔히 병적 취미라고 흉보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조선작의 아름다움은 어디까지나 건강하고 또 착실한 아름다움이다. 민중이 실용하는 그릇이요 기교나 허식을 멀리 벗어난 숲배기의 아름다움이다. 젊을 때는 애틋한 애인같이 그리고 나이 들어서는 잘생긴 며느리처럼 순박하고 아름다움에 바치는 마음의 즐거움. 이것은 오히려 병적이라기보다는 낭만에 가까운 것이라고 할까. 세상에는 이러한 조선 민요기의 탄생을 무지의 소치 또는 빈곤의 소치, 시리의 소치로 돌리려는 사람이 있다. 그러나 그 욕심 없고 자연스러운 표현이 잔재주 안 부리는 손길이 그대로 무지 속에 묻혀야만 될 것인가. 흥겨없도록 운치가 얼룩져서 내배인 그리고 땅에서 돋아난 버섯처럼 자연스러운 손길이 정말 무식하기만 한 그리고 조방하기만 한 무딘 손의 소치이기만 할 것인가. 나는 믿고 싶다. 도공들은 만드는 즐거움에 살고 있다고. 뭐라고 조리 있게 설명할 수는 없어도 그릇을 빚어내는 즐거움이 바로 그 아름다움을 보는 마음이라고. 이제 조선의 아름다움은 이미 500년을 살아왔다. 그리고 해먹은 조선의 그릇들은 오늘도 아예 늙을 줄을 모르고 있다. 하늘빛 청자. 비가 개고 안개가 걷히면 먼 산마루 위에 담담하고 간맑은 하늘빛이 산뜻하게 드러난다. 이러한 하늘색의 미묘한 아름다움은 곧잘 청자의 푸른 빛깔에 비유되어 우휴청천색이라는 말이 생겨났지만 무심코 고려 청자의 이 푸른빛을 들여다보노라면 정말 비 갠 후의 하늘처럼 마음이 한결 조용해진다. 마치 고려 사람들의 오랜 시름과 염원 그리고 가냘픈 애환을 한꺼번에 드러낸 것만 같은 푸른빛. 의소될 줄도 빈정될 줄도 모르는 그리고 때로는 미소하고 때로는 속삭이는 또 때로는 깊은 생각에 호젓이 잠겨있는 이 푸른빛이 자랑스러워 고려 사람들은 비색이라고 이름 지어 불렀다. 이 비색이란 말은 청자의 본고장인 한국의 비색 청자와 구별하기 위한 말이었다. 생각하면 9세기 무렵 비로소 중국의 항주만 여요요로부터 서해의 흑산 군도를 타고 바다를 건너온 청자 문화의 신선한 물결은 숨 돌릴 사이 없이 고려의 생활 문화의 아름다운 푸른 꿈에 뿌리를 내렸다. 텁텁하던 중국의 월주 비색은 맑고 푸르른 고려의 하늘 아래서 재빨리 새 모습으로 껍질을 벗었다.
고려비색의 독특한 아름다움은 그대로 고려 사람들의 호흡이었으며 우리 민족의 깨어날 수 없는 한 가닥의 영원한 꿈의 실마리가 여기에 담겨져 있었다. 이 담담하고 감맑은 푸른 빛깔은 말하자면 지조의 아름다움이며 이 지조의 아름다움은 과거 조촐한 한국인의 지체의 본바탕을 이룬 것이다. 송나라의 학자 태평노인도 그의 저서 수중금 속에서 천하제일 몇 가지 예를 들고 그 속에 고려 비색 한목을 희떴게 꼽고 있었다. 나는 이 담담하고 푸른 빛이 겸허하고 지조의 아름다움 그리고 사색과 고요의 아름다움이라면 아마 이것을 이름 붙여서 자재의 아름다움이라고 해두고 싶다. 시작한 곳도 끝간 곳도 모르는 가늘고 긴 선 그리고 해식은 듯하면서도 또 부드러운 곡선 고려청자의 청초하고 연연한 매무새의 아름다움은 이 곡선의 힘이 거의 지배하고 있다. 아마도 유장하고 풍화하던 고려 상류 사회의 생태가 이 일군의 청자들의 모습 속에 생생하게 살아있다고 할까. 마치 긴 가락, 동동다리 고려가사 한 마디가 지금 들려오는 것만 같다. 정월 날인 물은 열자 얼자 녹자 하는데 이 넓은 세상에 나서 내 신세야 외로이 가는구나. 동동다리. 2월 보름날 높이 켠 등불 같구나. 만인을 비칠 자태를 지녔도다. 동동다리. 3월이 나면서 핀 만춘달의 꽃이여 남의 부러워할 모양을 타고 났구나. 동동다리. 6월 보름에 흐르는 별빛 같구나. 묻 니즐님은 제 가끔 별이나 쫓는도다. 동동다리 동동다리. 그러나 이러한 고려적인 곡선의 아름다움 중에서도 첫손을 꼽자면 매병들을 들어야 한다. 풍요한 어깨에 작은 입을 기품 있게 오그린 청자 매병들을 바라보면 도살했던 마음도 그만 봄눈 슬듯 풀어진다. 어느 나라 어느 시대의 그릇에 이렇게 정답고 품이 있는 모습이 있었을까? 매끄러운 허리에 의젓한 굽, 아직도 오므린 작은 입 안에는 마치 오래 얽힌 고려 사람들의 염원 같은 것이 가득 서리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이 병들을 때때로 어루만졌을 하얀 손길이 언뜻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기도 해서 매병들의 곡선을 바라보면 고려 청자의 곡선에 대한 하나의 경념 같은 것이 마음을 스쳐간다.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은 청자 비색의 아름다움과 곡선의 아름다움 그리고 그 위에 또 하나 상감의 아름다움이 곁들린다. 이 청자 상감의 기법은 오로지 고려 도공들만이 보인 창이었다. 벽옥같이 푸르고 감맑은 살갗 위에 검고 희게 수 놓아진 상감에 아롱진 무늬들이 마치 흘러간 고려 문화의 꽃 그림자처럼 차가운 청자 살갗 위에서 파시시 숨을 쉬고 있다. 얼마나 많은 백학이 그리고 얼마나 많은 흰 구름장이 고려 도공들의 망막을 스치고 지나갔을까. 학 그리고 또 학. 학은 고려 사람들이 마음속 하늘을 나는 하나의 꿈이었는지도 모른다. 연못가에 군데군데 우거진 갈대 그 사이를 헤엄치는 오리들과 여기에 날아드는 기러기떼 그리고 둔덕 위에는 수양보들 한 그루가 멋들어지게 드리워진 풍경. 이것은 학과 구름에 버금가는 가장 많은 상감 도안이었다. 하고 많은 자연 속에서 이 정적인 아름다움들에 관심을 모을 수 있었던 도공들 그리고 이것을 즐기던 고려 사회의 풍조에 따뜻한 박수를 보내고 싶다. 어떤 있는 고려 사람들은 마음이 가난해서 그리고 고려의 도공들은 재주가 가난해서 미처 5채, 3채의 고운 도안을 사기 그릇에 넣을 수가 없었다고도 설명한다. 벽옥보다 더 맑은 청자색 그리고 창공보다 높은 이상의 푸른색을 대를 이어가면서 가다듬을 수 있었던 고려의 도공들이 정말 재주가 모자라서 채화를 못했다고 믿을 수 있을 것인가. 민족적인 호상, 이것은 마치 꿩과 두루미가 제각기 다른 옷을 입고 있듯이 그 누구도 자의로 정할 수 없는 전통의 순리인 것이다. 말할 것도 없이 청자는 매병이나 조자 모두가 아름답다. 그러나 청자의 조형 속에서 조각의 아름다움을 예사로 덮어둘 수는 없다. 사자 향로, 기린 향로, 그리고 오리 연적, 원숭이 연적 같은 소품에 이르기까지 청자 조각의 세련된 조형을 보면 볼수록 탓잡을 곳이 없는 거의 물샐 틈이 없을 만큼 아름다움을 갖춘 것이 많다. 이러한 공예 조각의 아름다움은 자칫하면 속될 수 있는 조건뿐이지만 고려의 청자들은 용케 그 유혹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이 신기하다.
향로는 향로대로, 연적은 연적대로 그 있을 자리와 지체에 따라 요긴한 위엄과 아치가 딱 짜임새를 갖추고 있다. 오히려 그 시대에 들어와서 형편없이 흐트러진 불상 조각들의 추태에 비해 보면 12세기 무렵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은 거의 물쓸 틈이 없다고 해야 하겠다. 수십 년 동안을 청자의 아름다움 속에서 살고 보면 청자의 빛깔이 몸에 배어드는 것 같은 느낌을 가질 때가 가끔 있다. 더구나 비나 촉촉히 내리는 하오 조용한 방에서 혼자 바라보고 있으면 갑자기 무슨 기밀실이라도 들어간 듯 주위에 묻은 소음과 잡념이 청자 항아리 속에 모조리 말려 들어가는 듯만 싶어진다. 그리고 청자들이 발산하는 감맑은 푸른 빛깔들이 마구 실내에 발산돼서 방안이 온통 푸르구나 하는 착각을 하게도 된다. 시인 윤동주는 일찍이 고국의 푸른 하늘을 옮기를 가만히 하늘을 들여다보면 눈썹에 파란 물감이 든다. 두 손으로 따뜻한 볼을 쓸어보면 손바닥에도 파란 물감이 묻어난다. 고 했는데 청자색 감맑은 물감이 지금쯤 내 망막 속에 얼마쯤 물을 들여 놓았는지도 모를 일이다. 지금은 한국인 청년 기사와 결혼을 해서 사는 네덜란드에서 만난 어느 벼관의 젊은 여성이 고려 청자 진현 씨를 차분하게 돌아보고 난 뒤에 나에게 이런 말을 한 일이 있었다. 아직 가본 일이 없는 맑고 조용한 미지의 세계에 다녀온 느낌입니다. 오늘의 이 느낌은 아마 영영 잊어버릴 수 없는 감격입니다. 이것은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을 처음 경험한 한 외국 지성인의 고백이지만 나는 그때 마음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이 여성은 아마 그날의 감격 때문에 한국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고 또 평소에 사귀고 있던 한국 청년과의 사랑의 깊이를 더하게 되었던 것인지도 모른다고 나는 믿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청자 기술이 들어온 지도 이미 1000년이 된다. 서기 1123년에 기록된 서궁의 고려도광을 보면 청자의 아름다움은 그 당시 벌써 절정에 달해 있었다. 눈이 높은 선화 연간의 중국 문화인 서궁의 눈에 비친 청자의 아름다움이 그렇게 말해주는 것이다. 고려 사람들은 이미 그들의 긍지를 살려서 청자를 스스로 비색이라고 부르고 있었으며 바야흐로 상감 청자의 발생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1147년에 죽은 고려 인종의 무덤에서 나온 청자기들을 보면 이제까지 있었던 고려 청자 중에서 가장 순도가 높고 조형이 세련된 순청자뿐이었다. 그러나 1159년 무렵에 죽은 무공유라는 사람의 무덤에서 나온 청자 대접에는 이미 매우 세련된 상감무늬가 수놓여 있었던 것이다. 이로써 보면 고려 청자의 상감 기법은 1147년부터 1159년 사이의 어느 해에 본격적인 틀이 잡혔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 이 상감 기법의 발생으로 인해서 고려의 도자기는 하나의 시대를 그어 놓았다. 그리고 어느 나라 어느 예술의 부분을 물을 것도 없이 그 변천의 자취가 왕조의 성세와 불가분의 관계가 있다는 것은 고려 청자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니었다. 13세기에 들어서면서 대륙의 송, 원 세력 교체에 따라 원나라의 세력권에 들어가게 되고 차차로 국력이 쇠퇴하는 징후와 함께 청자의 운명도 여기에 병행될 수밖에 없었다. 상감 청자도 발생한 후 한동안이 지난 13세기 후반기에 들어서면서 공교롭게 청자의 청아한 푸른빛이 날로 변조를 나타내게 되었던 것은 이러한 징후를 말해주는 것이 된다. 상감 기법도 이 무렵부터는 거칠어지게 되었고 매우 드문 일이지만 진사 같은 설치 방법이 나타나는 것은 결과적으로 정교하던 흑백 상감 기법의 후퇴를 의미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 이 무렵에는 화금 청자라고 해서 유표에 금체를 하는 방법이 일어났으나 청자의 질은 이미 성시의 면목을 볼 수가 없게 되어가고 있었다. 이러한 청자 문화의 역사도 14세기 말 고려의 망국과 거의 때를 같이 해서 신흥 조선 문화의 기운을 타고 이른바 분청사기라는 새로운 조선적 양식으로 바뀌어 갔다. 고려 청자의 운명도 이렇게 끝장이 나서 한국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간지 400여 년이 되었다. 그 조선 말년에 고려 청자의 아름다움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오히려 국내에서보다도 국외에서의 그것이 앞섰다. 이미 1884년에 주한 영국 초대 영사 카에스 씨는 개성 고분에서 발굴한 고려 상감 청자를 사들여서 본국으로 실어냈다. 뒤이어 수많은 일본인들이 이동 방문의 그늘 아래서 개성과 광화 근처의 고분을 함부로 파헤쳐서 수만 개를 헤아리는 고려 청자들을 일본으로 실어갔다.
바로 이 무렵 서울에 있는 어느 일인 골동품상에 찾아온 박식한 한국인 명사 한 사람에게 좋은 고려청자 몇 개를 보여주었더니 그는 오히려 이것이 어느 나라 사기 그릇이냐고 반문하더라는 웃지 못할 사건도 있었다. 이렇게 억울하게 빼앗긴 수만 점의 고려청자는 지금 거의 일본에 남아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시대가 바뀌고 인정이 바뀌었다 해도 고려청자의 가련한 모습들은 있는 곳 그 자리에서 한국미의 이름으로 온 세계에 날로 널리 메아리쳐 가고 있다 할 것이다. 분청사기의 멋. 분청사기란 분장회 청사기의 존말로 거칠어진 고려청자의 분으로 한번 화장을 시킨 다음 다시 구워낸 자기를 말한다. 고려 왕조가 멸망의 길을 걷고 있던 마렵에 고려청자도 몰락의 길을 함께 걸었다. 도공들의 마음이 해이해져서 솜씨가 거칠어지고 거친 모래가 섞이는가 하면 문양도 정교를 벗어나 제멋대로 되어 갔다. 그래서 거칠어진 청자의 백터 화장을 해서 구워낸 것이 분청사기이다. 여기서 사기란 도자기의 총칭이다. 일본인은 분청사기를 미시마데라고 불렀다. 일본에는 삼도신사에서는 일본의 히라가나 문자로 책력을 발행하고 있었는데 이 책자의 문양과 분청사기의 문양이 비슷하다 해서 이렇게 불렀다고 전한다. 그러나 또 한 번 삼도신사에 모신 주신이 한국의 신이라 해서 한국의 자기란 뜻으로 그렇게 불렀다고도 한다. 쇠퇴한 고려청자를 치장한 분청사기의 기술은 한편으로 새로운 예술의 건설의 활력소가 되었다. 거칠어진 솜씨가 오히려 신선한 맛을 더해가고 대담해진 문양들이 오히려 근대성을 띠게 되어 새로운 미를 탄생시켜 조선조 문화의 새로운 건설에 이바지했다. 고려청자의 바탕을 둔 분청사기의 기법은 한층 대범해지고 민중적이었으며 서민적이었다. 고려청자가 귀족적이었다면 분청사기는 매우 서민적이었다. 분청사기의 기술이 왕성하던 세종 조에 이르러서는 전국에 300수십 군데의 관료가 있었다고 전하는데 수요 공급이 그만큼 늘어났을 뿐만 아니라 이것을 쓰는 가문도 그만큼 광범위하게 확대되어 갔다. 분청사기의 평판은 세계적이지만 일인들이 특히 좋아해서 15, 6세기 우리의 분청사기 기술을 따라가려 안간힘을 썼으나 거기에는 미치지 못했다. 오늘날의 한국 도예가들이 외국에 가면 극진한 대우를 받는 것도 분청사기의 영향력이 크다고 말할 수 있다. 어느 한국의 도예가가 일본에 가서 도자기를 만드는데 만들다 버린 쓰레기통까지 뒤져서 그것을 검토하더라는 것이다. 그러면 분청사기는 어떤 점이 좋은가? 첫째, 거친 살결의 분을 바른 화장술은 새맛으로 승화되어 장식 의장 이상의 장식 효과를 내고 있다는 점이다. 자기적이거나 인위적인 대가 없이 자연스러운 신선미를 자아내어 마치 한산못이나 안동포 같은 자연스러움을 자랑한다. 둘째는 대담한 과장, 대담한 생략, 대담한 왜곡이 그 특징으로 이것은 근대 미술의 세계와도 상통하고 있다. 셋째는 전체의 생김새로서 예쁘게 생긴 아름다움보다 잘생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분청사기의 세계이다. 좌우대칭이나 둥근 맛을 무시하고 되는 대로 빚어낸 것들이지만 역시 아름다움은 찾아볼 수 없이 자연스럽다. 다시 말하면 못생긴 것이 오히려 잘생긴 세계가 분청사기의 세계다. 넷째는 상상의 날개가 자유스럽게 활개친 치기의 아름다움이 곧 분청사기의 아름다움이다. 또한 무한한 해석이 가능한 추상의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다. 또한 비단, 분청사기만의 특성은 아니지만 군더더기나 잔재주가 보이지 않는 것이 그 특색이다. 또 한국 미술품의 장점이기도 하지만 분청사기는 특히 가까이 뜯어보는 아름다움보다 좀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아름다움을, 당장에서 느끼는 아름다움보다는 돌아서서 느끼는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다. 15세기 초부터 발달된 분청사기의 기법은 15세기 중엽 새로운 문물이 삭트던 세종 때 절정을 이루었다. 그러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도공들을 수백 명씩 일본으로 빼앗겨서 분청사기의 전성기도 사라지게 된다. 그래서 임진왜란을 도자기 전쟁이라 부르기까지 되었다. 한국의 탈. 한국 탈들의 얼굴을 유심히 보고 있으면 그 지질이 못생긴 모습들이나 거칠게 다루어진 손질이 용하게도 이렇게 서로 닮았구나 하는 생각이 든다. 고걸이나 타령 같은 속곳, 기껏해야 영산곳,
같은 가락에 맞추어서 집신바람에 추워온 이 탈놀이에는 아마 권이니 아첨이니 하는 따위의 잔신경이 당초부터 필요치 않았던 것인지도 모른다. 눈꿈저기, 상좌, 해장녀, 소모당, 노장, 취바리, 샌님, 미알할미, 신하레비, 양반, 각시, 분해, 초랭이, 먹중, 말뚝이, 작은어미 등 이 탈들의 구수한 이름들만 헤아려 보아도 어디서 이런 털털한 막걸리 냄새 같은 것이 물씬 풍겨오는가 싶도록 민속적인 흥치가 짙어진다. 가지각색으로 야릇한 이 탈들의 눈웃음들을 보고 있으면 재고장 사투리의 신명이 나는 듯 당장이라도 외워넘길 봉산탈춤, 양주산대, 그리고 하회별신 같은 생생한 탈놀이 대사들이 그들의 입전에서 아물거린다. 지곡광대는 말할 것도 없지만 마을 사람들은 이 탈들을 한 번에 얼굴에 덮어쓰면 북소리, 중쟁기 소리에 저절로 어깨바람이 솟아나기 마련이고 탈이 한 번 입을 벌리게 되면 보기 싫고 역겨운 것들 앞에 못할 말이 없어지는 것이다. 주책 없는 수도성들의 파괴에 퍼붓는 신랄한 조소와 야유, 횡포하고 얌체 없이 양반들에 대한 모욕과 풍자, 거기에 가난과 인습에 시달리는 서민사회의 애정과 탄식이 섞여들어서 탈은 울고 웃고 마을 사람들도 탈과 함께 울고 웃는 것이다. 하회탈 같은 오랜 탈들을 바라보면 이렇게 울고 웃는 자국과 착한 마을 사람들의 눈물, 콧물과 비짓땀, 그리고 그 좋은 입심마저 무시로 탈에 베어들어서 무슨 망령 같은 것들이 서려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 농판스러운 눈웃음이나 해식은 얼굴 표정에는 마을 아저씨와 아주머니들의 얼굴이 겹쳐 보이는 것도 같아진다. 우리나라 탈에만 한한 이야기는 아니지만 대개 이러한 민속 탈들의 아름다움은 기계에 기울어지기 쉽고 이 기계의 아름다움은 늘 그 시원 양식에다 뿌리를 둔 생경한 프리미티브 미술의 처지를 맴돌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해야겠다. 그러나 우리의 탈은 하회탈과 같은 오랜 격식의 탈에서 이미 프리미티브 미술의 때를 활짝 벗고 일본의 기약면, 능면 같은 뛰어난 탈들과 대조되는 능숙한 조각적인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있다. 봉산탈춤을 비롯해서 여러 탈놀이들의 대사를 읽어보면 애당초 민속적 신앙 양식의 하나로서 비롯된 탈놀이가 어느 사이에 오락적인 민중 연극의 형태로 발전해온 자체를 쉽사리 알 수 있다. 토속적인 사투리의 진진한 맛과 여기에 얽힌 해학과 풍자의 아름다움, 그리고 때로는 서글픈 시정 이야기들이 그들의 냉철한 사회 비판의 눈초리 속에서 소설처럼 도란거리고 있는 것이다. 봉산탈춤의 양반놀이 속에서 말뚝이가 채찍을 좌우로 휘두르며 쉬 양반 나오신다 양반 나오신다. 좌우 영상 다 지내고 노퇴 재상으로 계신 노론소론 양반인 줄 아지 마오. 계잘량이란 양반에 개다리 소반이란 반자 쓰는 양반 나온다 한 것이든지 이놈 너는 양반은 모시지 않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 하는 양반의 호통에 말뚝은 다시 이 양반을 찾으려고 찬밥 국마라 일찍이 먹고 마구간에 들어가서 노새님을 끌어내다 등에 솔질살살 하여 말뚝이님 내가 타고 팔도강산 다 돌아 물은 매주 밟듯 하였는데 동은 여울이여 서는 9월이라 동여울 서 9월 넘들어 북한산 방방곡곡이 바위 틈틈이 모래 짬짬이 참나무 결결이 다 찾아다녀도 새님 비뜨간 놈도 없기로 란 한 구절. 그리고 말뚝이를 시끄럽게 불러대는 양반에게 예예 재미를 붙을 양반인지 똥양반인지 허리꺾어 절반인지 게다가리 소반인지 꾸레미전 백반인지 말뚝아 꼴뚝아 바가운데 창뚝아 오녀할 말뚝아 잔대뚝에 맷뚝아 부러짐 다리 절뚝아 호도 엿장사 온데 한 입이 찼듯 왜 이리 찼소 하고 다시 이르면 양반은 너희놈 양반을 모시고 다니면서 세처를 정하는 것이 아니고 어디로 그리 다니느냐고 호통을 친다. 이때 말뚝이는 도야지 우리를 가리키며 이마만큼 털을 잡아 참나무 울장을 두문두문 꽂고 깃을 푸근푸근히 두고 문은 하늘로 내인 집을 벌써 잡아 놓았습니다. 하고 양반을 야유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위 양반대 상놈의 이야기이지만 이렇게 참을 수 없는 것을 참고 견딜 수 없는 것을 견디면서 살아야만 했던 조선 서민 사회의 사람들, 그들의 이지러진 노숨과 눈물이 무수히 얼룩져간 조름진 얼굴 위에서 이 신기한 탈들과 신나는 대사들이 명맥을 이어왔다는 사실은 한편 서글프고 한편 다행한 일이라고 해야겠다. 한국의 탈들은 이러한 민중적인 거친 호흡 속에서 수없이 피어나고 또 적었다. 민속적인 신앙의식의 한 토막이던 탈놀이가 끝나면 원래 그 해해지었던 탈들은 모두 불에 태워 없애는 경우가 많았다. 옛 사람들의 눈에는 아마 신이 붙었음직한 탈들이 오히려 불에 깨끗이 태워지는 것을 보고야 마음이 개운했는지도 모른다. 하회탈 말고는 오래된 탈이 남아있지 못한 사실이라든가 탈의 솜씨나 재료가 너무도 소홀한 것 같은 느낌은 아마도 이러한 당년치기 탈에서 올 수 있는 옆에였을지도 모른다. 그리고 오로지 안동 하회탈에서만 오랜 유물이 남겨졌고 또 탈짓는 젊은이와의 사이에 얽힌 담과 같은 애절한 사랑의 전설이 남아있는 것은 뛰어난 하회탈의 관록을 뒷받침해주는 근사한 조건이 된다고 하겠다. 옛날 안동 하회마을에는 고려 중엽까지는 허씨 문중이 모여 살았고 그 후에는 안씨가 모여 살았으며 조선 초부터 유씨 문중이 모여 살아왔다고 한다. 그때 허씨 문중에 허도령이라는 멋진 청년이 있어서 어느 날 꿈속에서 하회탈을 만들라는 신탁을 받았다. 허도령은 모욕제게하고 변신에 금줄을 쳐놓은 다음 탈을 만들기에 정성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 허도령에게는 그를 사모하는 고운 마을 처녀가 있었다. 날이 가고 달이 가매 이 처녀는 허도령의 안부와 그리운 정을 참지 못해서 그의 금기를 어기고 청구멍을 뚫어서 그의 모습을 엿보았다. 가면의 완성을 서두르던 허도령은 아직도 마지막 이메탈의 턱을 맞추지 못한 채 바로 그 순간에 피를 토하고 죽어갔다. 처녀의 연정은 뜻 아니탄 곳에서 그 연인을 죽였고 12개 하회탈 중의 마지막 이메탈은 턱이 없는 채로 오늘날에도 전해온다고 한다. 이 전설로 친다면 각시, 중, 초랭이, 양반, 선비, 임해, 분해, 백정, 할미, 떡다리, 별채, 총각 등 12개의 하회탈은 조선시대 중엽에 이 허도령이 지었다는 말이 된다. 지금 이 탈들이 한국 안에서는 다시 예를 볼 수 없는 고격을 지녔고 또 그 댐댐이가 뛰어난 탈이라는 사실은 이 전설과 함께 아마도 이 탈들의 나이를 고려시대에까지 잡아올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이 된다고 해야겠다. 이 12개의 하회탈 중에 떡다리, 별채, 총각 등 3개의 탈은 일제시대 때 382 길이란 일본인이 가져갔다는 항서를 남긴 채 지금은 간 곳이 없지만 우리는 남아있는 다른 탈들의 모습 위에 떡가리, 별채, 그리고 총각탈의 궁금한 모습들을 겹쳐 그려보는 것이다. 하회탈 중에서 지금 가장 완전하게 남아있는 탈은 아마도 양반과 각시탈인 것 같이 생각된다. 이 2개의 탈 중에는 양반에 대해서는 중이라고도 하고 백정이라고도 해서 모두 이설이 있는 모양이지만 나는 여기에 그대로 양반이라고 해두는 것이다. 원래 양반과 상놈이라는 경우에 따라서 백지 한 장 차이도 못 되는 것이고 또 옛날 마을 사람들이 그렇게도 역겹게 바라보던 양반 탈이 오늘날 뒤바뀌어 백정이 되고 백정탈이 양반탈 행세를 해본다는 것도 도시 세상 만사가 일장총몽인 바에야 장자의 꿈처럼 사람도 되어보고 나비도 되어봤다고 해서 무슨 탓을 삼을 수 있을 것인가. 만약에 가지런히 찍힌 이 탈들이 정말 중각 각시였다면 하회벌신 놀이 속에서 주책 없는 파괴승에게 업혀갔던 각시가 지금 서울에서 의족의 기념 촬영을 한 격이 되는 것이다. 어쨌든 하회탈의 얼굴들을 사념없이 바라보고 있노라면 이러한 망상도 해보리 많지 마음이 턱없이 너그러워지기만 하는 것이다. 그리고 금년 들어 이 탈들의 국보로 출세하였으니 양반 상놈 다툴 것 없이 우리나라 탈로서는 처음 겪는 파격적인 국가적 은전이었고 또 하회탈과 하회말의 경사임에도 틀림이 없다. 비녀 어느 때 어느 댁 며느님의 혼수 예물이었는지 알 길은 없으나 오색 두루마기를 접어서 만든 오랜 물목을 하나 들춰보니 첫머리에 족두리 둘, 하나는 꼬민 족두리, 하나는 민 족두리,
낭자 첩지 또야 머리 옥섭 옥낭자 비녀 옥섭 옥또야 머리 비녀 은도금 매죽잠 또야 머리 비녀 옥꾸민 화잠 하나 민화잠 하나 진조잠 또야 머리 비녀 은도금 오두잠 또야 머리 비녀 순금민 머리 비녀 은낭자 논 비녀 밀화쌍 국화잠 백금 뒷꽂이 순금 뒷꽂이 자만 호청 강석 밀화 삼색 동자 순금 지환 청수 정지환 순금 진주반지 순금반지 송화 백수 고사 저고리차 연두법 단 저고리차 분홍 순 인사 저고리차 남숙고 사치마차 생수 겹 바지 황생주 한필 박생주 한필 등등 끝이 없는 의복차와 다홍 모본단 보료 화료 장룡 같은 것들이 잇따라 씌어 있다. 앵두색, 송화색, 쑥색, 연회색, 연분홍 등 품이 있는 오랜 색종이 첩에 정성 들여 쓴 궁체의 이 붓글씨를 보고 있으면 언뜻 곱게 쪽진 검은 머리에 꽂혀진 빛의 비녀와 뒷꽂이들 그리고 청초한 그 여인의 얼굴에 수줍게 풍기는 상냥한 미소가 연상된다. 비녀는 원래 여인들의 장신구로서는 독자적인 발달을 보인 부분이었고 또 우리 여인네들의 값진 폐물로서도 으뜸이 가는 물건들이었지만 지금도 이 비녀들을 늘어놓고 보면 바로 이것들이 한국의 멋이란 것이며 또 이런 것들이 바로 한국의 본바탕이로구나 하는 생각을 억누를 수가 없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무숭한 무명 공예가들이 별로 큰 의욕도 자랑도 없이 그저 순수하게 두드려낸 이 비녀들의 자연스러운 조형과 순정적인 색채에서 이렇게 벅찬 즐거움이 샘솟는 까닭은 아마도 무수한 한국의 어머니들과 누나들 그리고 젊은 아내들에게 주는 한국의 사나이들의 뜨거운 따스한 정감이 이 비녀들의 표현에 속에 스며진 까닭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 집안의 지체와 빈부에 따라 여인들의 비녀 칠에도 층하가 많았고 그 예식에 따라서 쓰이는 비녀의 종류도 갖가지가 있었다. 용점, 봉점 따위의 권세나 위엄을 상징하는 특권층의 예장용 비녀들이 순정적인 표현을 보인 다른 비녀들보다는 본질적인 공예미의 격조가 떨어진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같은 애장용 비녀를 해도 칠보죽잠, 칠보매죽잠, 칠보매조잠, 산호매화잠, 산호매조잠 같은 비녀들은 호화스러운 것 같지만 단박한 간소미를 으뜸으로 치는 한국미의 본질에서 빗나가지는 않았을 뿐더러 쪽빛의 농담을 가려서 칠보 장식한 죽점의 청초하고도 호협한 의장의 아름다움 은 한국에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당백하는 우리 멋의 하나라고 할 만한 것이었다.